여기 지금 우리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10년 전 강의라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체험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중요한 그 점들을 스스로 체험으로 깨닫고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러한 사항을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산균이라고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저는 개인병을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 개인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속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 저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제가 직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또 속이 안 좋아서 쓰러져 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병이 속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하나 제가 딱 그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구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두통 있거나 이 속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 암과 면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궁무진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일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요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로 항암제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기본적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사례를 제가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난 콜라만 마셔도 취해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콜라만 마셔도 만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장의 연결고리인 장과 간과 그 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면은 2014년 6월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중국 남성이 고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먹은 뒤에 만취해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술을 안 먹었는데 만취했다니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실화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남성을 검사해 본 결과 다량의 알코올을 생산하는 장내 미생물인 크렙시엘라 뉴모니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검사했는데 약 60%에서 이 크렙시엘라 뉴모니아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사람은 만취한 사람이고 알코올성 장염 간질환 말고 비알코올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역으로 검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60% 안에서 장내 미생물에서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라는 것들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대신에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많이 먹으니까 그것들이 알코올이 몸 안에서 돼가지고 발효가 돼서 간에 그런 간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으로 그런 물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이 크렙시엘라 뉴모니아가 확인됐는데 술을 안 마셔도 스스로 알코올을 생산할 뿐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간질환을 발생시키는 미생물이 이 크렙시엘라 뉴모니아인데요. 평소에는 잠잠하게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유해균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불균형한 이 미생물이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가 장내 미생물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과 간의 상호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를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담즙산이 나오거든요. 담즙산이 있어야지 이게 소화액입니다. 소화액이 섞어야지만 우리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나온 음식물을 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1차 담즙산이 하고요. 장내 미생물은 이 음식을 먹고 장내 미생물이 2차 담즙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2차 담즙산을 바꾼 후에 5%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95%는 그대로 재흡수가 돼서 이 담즙산이 재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차, 2차 이렇게 변형을 거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섭취를 안 해도 이 소화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 간,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과 간의 축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해야 원활하게 작동되고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은 담즙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간이 나쁘신 분들 우리 간혹 가다가 황달 수치 올라간다 그러죠. 그게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막히고 정체돼서 올라가는 게 이제 그게 황달 수치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도 아무 병이 없는데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면역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갑자기 황달이 오면서 나빠지는 경우, 또 A형 간염 그런 거 걸렸을 때 갑자기 황달이 오면서 시커먼 그런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장의 미생물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간에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면역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장내 미생물이 간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왜 이따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왜 굉장히 긴장하고 시험을 치면 갑자기 배가 아파질 때가 있죠. 그거는 뇌와 장과 같이 연결된 또 장과 뇌의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폐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자폐증 환자를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이 요즘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치료되는 그런,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 축이 장, 간, 그 축,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과 뇌의 그 축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속담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생활에서 체득한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본인들은 몰랐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차츰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2400여 년부터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히포크라테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이 한마디 한마디 얘기한 게 이 현대의학의 주옥 같은 그런 사실들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히포크라테스 2400년 전에 벌써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먹는 게 우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그때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전 생명체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손이 있고 그 앞에 무슨 꽃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이제는 한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체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그 미생물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같이 내 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개면은 이 장내 미생물은 38조개입니다. 세포 개수와 이 미생물의 숫자를 비교하면은 미생물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세포가 30조, 이 하나하나의 그 세포 수가 30조인데 미생물은 38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생하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인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인체만이 아니라 전 생명체, 몸 안에서 기생하는 모든 것까지 합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런 의학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이크로라고 해가지고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생태계가 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생태계를 해서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 의학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들이 가진 유전체, 유전 정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입안에도 살고 있고 장에도 살고 있고 여성 생식기에도 살고 있고 우리 피부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장 미생물 종류를 보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고세균이라고 있습니다. 고세균은 뭐냐면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균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10%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사해라 그러나요? 우리 그 소금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데 그 다음에 북극이나 남극에 우리가 그런 살 수 없는 그런 데도 미생물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런 것
그런 데서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고세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장내 미생물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장에 위에 있고 소장에도 있고 대장에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용물 1g당 10의 11승, 10의 11승이 아마 이게 1000억 개 정도 될 겁니다. 1000억 개. 1g당 1000억 개의 대장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체의 미생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체의 세포수가 눈에 세포 아시죠? 세포가 30조개면은 장내 미생물은 38조개입니다. 인체 세포수의 1.3배고 무게가 200g 정도 됩니다. 꽤 무겁죠? 우리 200g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인체 유전자의 150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유전자, 제2의 장기를 요즘 장내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을 보면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평행을 이룰 때 우리가 공생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생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에너지 생산의 효율이 일어나고 우리 몸의 면역기능과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짧은 차슬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좋게 만들고 소화흡수, 그 다음 물질 대사 조절, 감염 방어작용을 하고 그 다음 면역체계 조절, 호르몬 항상성을 유지하며 암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작용을 이 장내 미생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런 거 얘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2006년도에 미국 워싱턴 대학에 있는 제프리 고든 박사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엄마한테서 같은 그 막으로 태어났는데도 한 아이는 비만이었고 한 아이는 약간 마른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특이점을 보고 연구를 그 제프리 박사가 2006년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비만한 쌍둥이에서 얻은 미생물을 무균쥐에다가 이식하고 또 항구는 마른 쌍둥이에서 얻은 미생물을 다른 무균쥐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저지방 시기와 고섬유질 시기를 주었는데도 비만한 쌍둥이에서는 미생물을 이식받은 그 쥐가 뚱뚱하게 변했고 반면 마른 쌍둥이에서 얻은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날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시기를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했는데 내가 가진 장내 미생물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도 장내 미생물이 틀림으로써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항암제까지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역 그런 기전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지금 의학계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음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수유 방식, 분만 방식, 연령, 지역 인종, 그 다음 약물 따라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출생부를 변화를 보면은 맨 처음에 태 내에 있을 때는 본인의 유전적 소견과 엄마의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맨 처음에 태아가 조절이 됩니다. 그 이후에 분만 형태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이식이 틀려집니다. 내가 질로 분만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그런 뭐 락토바실루스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장내 미생물이 내 몸에 이식이 되는 거고 제왕절개를 하면은 스타필로코커스라든가 다른 또 장내 그런 미생물들이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후 일지가 됐는데 모유 수유를 하느냐 분유 수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또 틀리게 내 몸에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또 이 장내 미생물이 틀려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생물의 출생부의 변화를 보면은 이 미생물이 다양한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가지는 것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을 했을 때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서 이 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수유 방법, 이유식,
항생제 사용에 따라서 개인차가 나면서 같은 형제라도 음식에 먹는 거, 성격, 여러 가지 따라서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틀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유 수유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봤는데요. 모유 속에는 600여 종의 미생물과 아기가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는 미생물의 먹이가 미생물을 자라게 하는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와 장내 미생물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주나 누가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모유수유를 하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은 장내 미생물을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은 흙을 만지고 동물과 접촉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있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를 보면은 아기 때 이렇게 모유 수유하고 이유식 여러 가지 따라 틀린데 고령자가 되니까 변화를 보였는데 성인에 비해서 비피더스균이 감소하고 대장균, 장균, 일부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증가가 되고 다양성이 감소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조사가 또 됐습니다. 인종별 차이를 보면은 동양인이라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틀리더라고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다음 미국과 한국인과 중간에 그 중국 사람의 분포도가 보이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래프만 보였는데 이게 먹는 음식에 따라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죠. 같은 우리가 동양인이라도 이제 우리 한국인을 보면은 한식이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색깔도 모양도 틀린 그러한 종류 한국인이 많죠.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장내 미생물에 여러 가지 아까 1000가지 이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20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보면은 피칼리 박테리움이라는 그 종류의 그 장내 미생물이 5가지가 있었고요. 박테로이드 종류의 미생물이 3가지가 있었고요. 프리보텔라라는 그 미생물이 2가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 전체적으로 1가지씩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대장균이라든가 유산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탑 20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자기와 그 실험하는 사람들의 그 대장에서 그 균을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면역력이 일정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통 보니까 대장균이라든가 유산균이 0.1%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검사자가 한 5년에 걸쳐서 자기 그 검사를 계속 했었는데요. 한국인이세요. 검사를 했었는데 한 번은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대장균이 한 5%에서 그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나오면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유산균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분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짧은 사슬 지방산 생성을 하는 세균이 많을수록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건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1시간 넘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장내 미생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건강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양성과 풍부함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마존 숲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존 숲이 건강하려면은 그 숲이 동물과 식물이 골고루 잘 분포되고 어우러져야 됩니다. 동물만 많아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식물만 많아도 그거는 건강한 숲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적절하게 잘 어울렸을 때 그게 건강한 숲이거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양한 사람,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지 요것만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요것만 있으면은 그거는 치우친 사회가 되는 거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장내에도 다양한 1000여가지 이상의 그러한 미생물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을 때 우리 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증 작용, 여러 가지 암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평형을 이룰 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면역 조절 장애가 되고 염증이 되고 암이 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우리가 질병을 보면은 이 미생물이 안 좋게 변할 때 아까 뇌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파킨슨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자폐,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장내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것이 요즘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에도 나오겠지만 당뇨,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대사증후군이 장내 미생물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들도 요즘 많이 조사되고 있고요. 또 아까 장, 간, 축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간이라든가 간암도 이런 장내 미생물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장암, 과민성 장주근, 염증성 장질환, 심장 쪽으로는 심장염, 그 다음에 근육 쪽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항진, 또 그 다음에 폐 쪽으로는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심장 쪽으로는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키는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란성 쌍둥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서 나온 대사산물이 식욕을 증가시키고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또한 그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장내 미생물 이야기를 간혹 텔레비 뉴스나 텔레비 이런 토론에서 들어본 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셔서 그렇겠지만은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과 우리가 암을 살펴보면은 대사산물이나 면역 반응 변화를 유도해서 암을 발생하게 되는데 대장암을 살펴보면 대장암을 해가지고 그 바이옵시를 생검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대장암을 가진 사람의 그 안에서 푸소박테리움이라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입안에 사는 그러한 미생물인데 그게 대장암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대장암을 키우고 전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요즘 장내 미생물 그 의학제에서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암에 항암제도 지금 연구 개발 중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대장암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뇌와 손과 눈과 간과 모든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에서 그렇게 봤다고 유방암과 폐암과 간암과 뭐 다른 것들은 아니겠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암이라는 존재에서는 같은 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유지했을 때 암에 어느 정도의 그런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 특유의 세균총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일부 세균은 종양의 성장을 촉진을 했고 또 좋은 장르의 세균들은 암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내 미생물과 동맥경화도 관계 있는데 치즈나 생선 알이나 붉은 육류 같은 걸 먹었을 때 그걸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 콜리닌과 카르키닌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장 내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장까지 돌아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과 같이 합쳐지면서 트리메틸라민이라는 그러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간에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서 흡수된 것들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 혈관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든가 심장 이런 데 가서 혈관을 두껍게 만듦으로써 동맥경화를 그렇게 유발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요건 조금 틀린데 우리가 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신경학자 마이클 거스는 뇌에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5%는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제2의 장이라고도 장을 제2의 뇌라고도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요거는 아까 뇌의 그 축과 조금은 다른 그건데 우리가 세로토닌 잠 안 올 때 첫 번째로 선택하시는 그런 것들이 세로토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혹가다 잠이 안 오시면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뇌에서는 5% 만들어지고
햇빛을 이제 흡수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예, 뇌에서 5% 만들어지는데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에 보면은 말초신경 뉴런의 70%가 존재하고 있고요. 인체 면역세포가 70~80%가 장에서 발견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면역세포가 장에서 굉장히 많이 3분의 2 정도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내 미생물이 이런 면역세포를 만들고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증과 스트레스, 우울증, 인지장애, 불안, 기억력 감퇴 이런 장내 연결축을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장질환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끔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계속 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장내 미생물로 인한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화불량증이나 또한 이제 우리가 그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씀으로써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시티라는 그런 옛날에는 이게 클로스트리움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사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장내 미생물인데요.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쓰다 보면은 장내 좋게 방어하는 그런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설사를 하면서 이런 나쁜 유해균들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장질환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대장암도 발생할 수 있고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개양성 대장염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그럼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걸 내가 좀 느끼겠는데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행히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재편성하고 리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사와 어떤 식사를 하느냐, 운동을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내 미생물을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변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남의 대변을 갖다 이렇게 이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대장에다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캡슐 형태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캡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변 이식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하고 틀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19가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속하는 것이 그 유당, 젖산을 생성하는 이제 유산균이 그 종류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유산균 하시는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건 유산균이 아니고 그냥 장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통 복용하시면은 19가지의 미생물을 우리가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기를 보면은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은 장내 미생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던 아까 우리가 요거 전에 하시던 그 체육 선생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육식을 하셨는데 채식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옥수수 같은 그러한 대변을 보면서 좋아진 걸 느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바꾸어서 육식을 드시던 분이 채식으로 하니까 10일 동안 유지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장내 미생물이 바뀐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벌써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장기적인 이 식이 패턴이 장내 미생물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쌍둥이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지방 고섬유를 줬을지라도 나는 똑같이 옥수수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설사라고 한 사람은 장이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조금 반응이 틀리고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서 시기에 따른 이제 그 보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 그 저지방 시기를 했고 고지방 시기를 하던 그런 채소를 먹고 기름진 육류를 먹는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해봤는데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날, 둘째 날이 확 변화가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벌써 하루 이틀만 바뀌어도 벌써 이렇게 미생물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이 장내 미생물을 보면은 우리가 고기나 지방을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 안에 박테로이데스 유형의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즘은 저지방 채식 위주로 하시죠. 그런 분들은 프로보텔라 유형의 그러한 장내 미생물을 지금 몸 안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고지방과 저식이 섬유를 섭취하는 분들은 루미노코쿠스라는 유형의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 몸 안에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박테로이데스는 어떤 것이냐? 탄수화물을 굉장히 소화를 시키는데 특이한 그런 소화시키는데 우수한 그러한 장내 미생물이고요. 프로보텔라는 비타민 B1을 합성시키고 장내 점액을 많이 분비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프로보텔라 장내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미노코쿠스라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은 당분을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의 그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저지방과 채식 위주를 하게 되면은 프로보텔라 유형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B1도 합성을 많이 하고 장을 보호하는 장내 점액도 많이 분비되면서 굉장히 건강한 우리 장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식이를 하게 되면은 균형 잡힌 건강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항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암이라든가 염증 질환을 방어할 수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가 어느 정도 늦춰질 수가 있고 인슐린 민감성이 있음으로써 당뇨가 우리가 당뇨를 안 생기게 할 수가 있고 신생혈관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일의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서구식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나 고기 종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반대로 염증작용과 산화작용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가 생길 수 있고 혈관 신생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식이의 영향을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육류, 가공류, 포화지방, 정제국물, 밀가루, 흰쌀,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술, 옥수수 유래 과당, 시럽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병독균이 감염이 되고 염증 증가, 장점막 손상, 장 투과성 증가, 짧은 사슬 지방산 감소 이런 것들. 반대로 과일, 채소, 섬유소, 식물성 단백질, 통곡물,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평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가 그런 대사가 촉진되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근육이 늘어남으로써 근육량과 그런 기능들이 개선하고 건강한 장내 그 미생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짧은 사슬의 그 지방산들이 증가함으로써 항염작용, 항암작용을 하게 되고 아미노산 대사 조절이 되고 세균 독성 물질이 감소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렇게 인지기능 개선, 근육이 증가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대변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우리 장내 미생물을 재편성할 수 있는 대변 이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이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그 대변을 분류하는 법입니다. 이 1번부터 8번이 있는데 1번은 토끼통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이렇게 변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끊어진 것들이 약간만 살짝만 뭉쳐서 나오는 그런 경우. 그다음가 3번과 4번이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옥수수 같고 바나나 같은 그러한 대변입니다. 그다음 5번부터는 약간 풀어지면서 8번은 완전히 물처럼 설사하는 그러한 이거 대변 그 형태, 그다음에 딱딱함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브리스톨 스케일로 해가지고 이 대변의 형태를 분류하는 게 세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대부분 뭐 바나나 같은 그러한 대변을 보면 좋다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바나나 같은 대변을 보시는 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굉장히 좋고 그 항상성이 굉장히 좋다는 게 이게 조사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정도의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은 굉장히 좋은 장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건강한 대변 이식을 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대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강한 대변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 장안으로 주입하는 법인데, 이걸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건강한 사람의 그 대변을 식용유와 섞어가지고 여과하고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 이제 그런 그 대변 은행이 진짜 세계 곳곳에 각각 있는데, 그 대변 은행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씨앗, 마치 씨앗 은행에서 씨앗을 그게 없어질 때 씨앗 은행에서 씨앗을 그거 하듯이 보관했다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시경을 통해서라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필요한 사람들에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염증성 장질환이 굉장히 심한 크론이나 아까 대장성 그 장궤양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이런 이식을 하고 있고요.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보통 약으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안 낫는 분, 굉장히 힘들게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변 이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도 비만, 어떻게 해도 비만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거는 지금 대변 이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비만을 지금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균 감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콜스트리디오 이데스 디피실 감염인데요. 보통 이제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다 깨지기 때문에 유해균인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설사를 아주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 전에 굉장히 지금 막 이게 대장인가 싶게 막 울퉁불퉁 막 붓고 막 그랬죠? 요게 이제 대변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니까 옆에처럼 대변 이식 후에 아주 깨끗한, 너무너무 깨끗하게 변화가 됐죠? 그래서 대변 이식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대변도 약이 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진짜 어른들이 뭐 요건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얻지만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좋은 대변은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그걸 몇 가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런 대변을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세계 곳곳에 대변 은행이 몇 곳에 있는데 그런 은행에다가 그 좋은 대변들을 냉동 보관을 해서 우리가 씨앗은행, 뭐 정자, 난자은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변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캡슐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장내 그 미생물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약으로 쓰고 계시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역사는 러시아 과학자인 메치니코프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냐 했더니 이런 유산균 그런 그 제재들을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한 15년, 20년 전부터 유산균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장내 세균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리고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뭐 프리바이오틱스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서 프리바이오틱 먹으면서 두 가지 다 사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에는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통곡물, 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신바이오틱스라 해가지고 요즘은 합체가 된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젖산,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주지,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을 보면은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대장암 위험을 억제시키고 유당불내성 그런 사람을 개선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또 면역을 조절해가지고 면역 강화, 음식물 알레르기 완화, 염증성 장염을 완화시키고 장내 세균총을 정상화시키는데 그러한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보면은 또 시기를 조절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항상성을 유지하면은 염증 반응,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관 신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보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급성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항생제 관련 설사, 관인성 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그다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 치료를 하는 치료 중에 보조요법으로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은 식약처가 인정한 19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락토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유산균 종류고 나머지는 다 유산균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균 1억 개 이상 CFU, 요거는 이제 세균 균집을 형성한 세균 균집을 장내 미생물을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세균수를 CFU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구르트나 이런 걸 보면은 그 CFU 해가지고 이게 효능이 있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람당 이렇게 이상이 있어야지만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은요, 열을 가하면은 유익균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혹시 드시게 되면은 WHO와 FDA 그런 데서 식약청에서 인정한 그러한 것들을 먹어야지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양의 생균이 있어야 효과가 됩니다. 아무거나 드신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팅이 잘 돼 있어야지 프로바이오틱스의 코팅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거지, 코팅이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위산 때문에 다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엄수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크게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식품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충분히 나온다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꼭 드셔보고 싶고 이것들이 좋은 것인가 하고 살펴보고 싶다면은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안전처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의약품 안전나라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거기다가 쳐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러한 제품들은 그게 다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뜨는 거면은 식약처에서 인정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뜨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을 일단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다른 상식들은 균주마다 기능과 효과가 틀리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풍부하게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미생물, 개인의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유전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 효과가 차이 납니다. 똑같이 우리 가끔 우리 방원들 이렇게 단실에 계신 보면은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괜찮고 나는 배가 막 아파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균뿐 아니라 사균도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대개 이거는 복용하면은 하루 이틀부터 좋아지지만은 대부분 끊고 나면은 2주 정도 지나면은 모든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내 치료를 위해서 먹는다 하면 약으로 봤을 때 보통 효과를 보려면 2주에서 4주 정도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먹다가 안 먹는 수도 있고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에서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로 사실은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독 치료제보다는 보조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치료제보다는. 그 다음에 아직은 조사가 다 안 됐어요. 어떤 것에 어떤 증상에 어떤 장내미생물이 좋다고 아직 그런 것들이 연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조제로만 사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식품으로 김치라 하더라도 여기 김치에 만약에 젓갈 종류가 들어가면은 이 젓갈이 들어가면 여기에 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젓갈이 들어가지 않는 신선한 이런 김치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낫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식품으로 섭취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그런 것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할 때 제가 뽑아봤는데 식전 복용이 좋냐, 식후 복용이 좋냐. 위산에 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식후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소화를 시키면서 산이 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면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요즘 웬만한 제품들은 다 코팅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을 보시고 코팅이 된 거라면은 여러분께서 굳이 식후, 식전 이런 것들을 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복용해야 될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균, 다양한 종류의 균이 좋은가? 근데 사실 이 조사를 한 거, 연구를 한 걸 보면은 내가 뭐 12종류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19종류 먹은 사람보다 나쁘고 이러진 않더라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장 균형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게 되면은 적절한 것을 찾아서 드시면 되는 거지 막 19가지 몇 가지를 찬 거를 찾고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가 더 좋은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따로 먹어야 하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채식과 운동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다면 굳이 올리고당인 그 프리바이오틱을 굳이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식품에서 얼마든지 섭취하시고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배가 살살 아프고 가스가 찬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제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하시고 다른 것들을 트라이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적응되겠지 해서 계속 배가 불편한데도 드시면은 좋은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오래오래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약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드시고 싶다 하면은 2주에서 4주 정도 복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채식과 운동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한가? 대체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생균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 중에서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은 뭐 다는 아니지만 폐혈증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미수가라든가 그 다음에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심장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광범위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하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여러분 장내 미생물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기를 권하는 미국 소화기 내과의 권장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트리움 디피실레라는 그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체중 조산화에서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 발생. 왜냐하면 아직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사성 장염, 장에서 모든 미생물과 그런 먹는 것들이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장증몰에서 일부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화에서 급성 감염성 그런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정제 탄수화물, 너무 흰 쌀밥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소금, 고지방 식품, 가공식품, 술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피해야 되고 우리가 항생제가 필요할 때는 꼭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항생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까 음식 드셔야 되고 우리가 또 개인위생을 여러 가지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감염,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미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이러한 그런 개인위생을 또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장내 미생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그렇게 생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과 암의 관계를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작용을 해서 암 치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항암제로도 장내 미생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채식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시면은 더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이곳에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장내 미생물이 그러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께 이러한 감사함을 먼저 드리고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가 좋은 잠을 취함으로써 또한 내일 아침 저희가 밝은 낯으로 깨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